이제 당신은 내 목숨줄을 쥐게 됐어요. 가서 고자질할 건가요? 아니면 내 편이 될 건가요? 황혼의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팔려간 남자 재벌가 하반신 마비 아가씨와 계약 결혼하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 그녀가 던진 한마디에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대학교 병원 복도는 연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북적였다. 짙은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불안과 절망의 기운이 뒤섞여 누구라도 숨 막히게 하는 무거운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훈은 빛바랜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두 손은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세 개의 깍지를 끼고 있었다. 벽에 머리를 기댄 채 핏발선 눈으로 얼룩진 천장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출구 없는 혼돈 속을 헤매고 있었다. 스피커에서 환자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차갑고 무감정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훈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새하얀 유리문 너머 응급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 김선자 여사의 이름이 불릴까봐 두려웠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의 의사가 서류 뭉치를 든 채 걸어 나왔다. 의사는 초조하게 서성이는 보호자들을 훑어보다가 벌떡 일어나 달려오는 지훈을 발견하고 시선을 멈췄다. 지훈이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는 좀 어떠신가요? 의식은 돌아오셨나요? 의사는 길게 한숨을 쉬며 마스크를 내렸다. 긴 수술을 마친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그는 안타까우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김선자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어머님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다. 관상동맥이 90% 이상 심하게 막힌 데다 기존에 앓고 계시던 심장 질환까지 겹쳐 이번 심근경색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일단 응급처치로 혈압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지훈은 다리가 후들거려 간호사 데스크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버텼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든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의사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보며 엄숙하게 말했다. 관상동맥 우회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못하면 사망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술비와 특수의료 장비, 중환자실 비용까지 합쳐 대략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바로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비용을 준비하고 수속을 밟아주세요. 3억 5천만 원. 그 숫자가 지훈의 머릿속에서 벼락처럼 울렸다. 스타트업 회사가 승승장구하던 3년 전의 지훈에게는 큰돈이지만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지훈에게 빚더미에 올라앉은 빈털터리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과도 같았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개미만 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뒤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진 지훈의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사채업자들이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즉시 거칠고 상스러운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야, 박지훈, 어느 쥐구멍에 숨어 있는 거야? 오늘 저녁까지 원금이자 합쳐서 30억 다 갚으라고 했지? 돈 안 내놓으면 우리를 원망하지 마라. 내 늙은 엄마가 서울대병원에 있는 거 다 알아. 우리가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난장판 만드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해. 그때는 네 엄마 살고 싶어도 편히 살진 못할걸?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는 애써 목소리를 낮춰 애원했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어머니가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심장 수술을 앞두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제발 어머니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빚은 꼭 갚겠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다. 칼날처럼 차가운 웃음소리가 심장을 후벼 팠다.
그 약속을 몇 번이나 했더라? 네, 엄마가 살든 죽든 내 알 바 아니고 난 돈만 받으면 돼. 오늘 저녁까지 입금 안 되면 장례치를 준비나 해도. 전화는 뚝 끊겼고 길게 이어지는 신호음이 마치 죽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훈은 힘없이 팔을 늘어뜨렸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는 복도를 빠져나와 어둡고 캄캄한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만 그는 남자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30억의 사채. 5년간 모든 것을 바쳐 일군 회사는 경쟁사의 비열한 함정에 빠져 파산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의 집도 이미 담보로 잡혔다. 이제 어머니의 목숨마저 지킬 수 없단 말인가? 지우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자신의 무능함이, 잔인한 적들이, 그리고 불공평한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그의 머릿속에 온갖 미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장기라도 팔까? 하지만 불법 장기 매매도 검사하고 가격을 흥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어머니는 기다려줄 수 없었다. 강도라도 될까? 아니, 부모님께 바르게 교육받고 자란 자신이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다. 절망의 끝에서 비상계단 문이 조용히 열렸다. 복도에서 들어온 빛이 한 중년 남성의 실루엣을 비췄다. 그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남자는 한참 동안 지훈을 바라보다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 씨, 맞으십니까? 지훈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황급히 눈물을 닦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는 낯선 남자를 경계하며 물었다. 네, 제가 박지훈입니다만 누구시죠? 혹시 사채업자 쪽 사람이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저는 유민그룹 최만식 회장님의 집안을 돌보는 김비서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러 왔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구할 기회 말입니다. 지훈은 어안이 벙벙했다. 유민그룹. 대한민국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다. 그런 곳에서 왜 자신처럼 초라한 사람을 찾아왔을까? 기회라니요? 지훈이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비서는 바깥을 가리켰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좀 그렇군요. 병원 맞은편 카페로 가시죠. 안심하십시오.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당장 3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라는 말에 지훈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눈앞의 제안이 함정인지 구명줄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낯선 남자를 따라 나섰다. 비상계단의 어둠을 뒤로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건 거대한 도박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병원을 마주보는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카페는 두꺼운 방음유리 덕분에 신기할 정도로 조용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향긋한 커피향이 지훈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김비서와 마주 앉아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물잔만 쳐다봤다. 김비서는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와 명함을 꺼내 지훈 쪽으로 밀었다. 저는 김충식입니다. 최만식 회장님의 최측근 비서지요. 아마 경제신문에서 저희 회장님 성함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신용을 가장 중시하시고 모든 거래에서 공정함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지훈은 금박이 박힌 고급스러운 명함을 흘깃 본 뒤 김비서를 쳐다봤다. 김비서님, 제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빈손의 빚더미뿐입니다. 회장님께서 이용하실 만한 것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김 비서는 세상사를 통달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군요. 저희는 당신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박지훈, 30세, 명문대 경제학과 수석 졸업, 경쟁사의 비열한 술수에 넘어가기 전까지 유망한 물류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당신은 재능과 인품을 겸비했고 무엇보다 지극한 효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훈은 그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 미간을 찌푸렸다. 김 비서는 말을 이었다. 그의 말투는 한층 더 진지해졌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최 회장님 댁에서는 지금 사윗감을 찾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외동딸인 최수아 아가씨께서 3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 후로 아가씨께서는 마음의 문을 닫고 성격도 예민해지셨죠. 회장님께서는 아가씨 곁에서 그녀를 돌보고 친구가 되어주며 그 변덕을 감내해줄 남편을 원하십니다.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사윗감을 구한다고요? 유민그룹 같은 대기업에서 그런 방식으로 사위를 찾는단 말입니까? 그가 불쑥 물었다. 왜 하필 접니까? 최 회장님 정도의 재력이면 수아 씨와 결혼하겠다고 줄을 설 재벌 2세들이 넘쳐날 텐데요. 김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 슬픈 기색이 스쳤다. 그들은 오직 유민그룹의 막대한 재산만을 노릴 뿐 진심이 없습니다. 게다가 수아 아가씨는 매우 예민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동정받거나 이용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선택한 이유는 당신이 지금 막다른 길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돈이 필요하고 우리는 사람이 필요하죠. 때로는 명확한 이해관계로 묶인 관계가 공허한 사랑의 약속보다 더 견고한 법입니다. 말을 마친 김비서는 파일을 펼쳐 마지막 장을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상세하게 작성된 혼인 계약서가 있었다. 그는 펜으로 몇 개의 숫자에 동그라미를 쳤다. 이것이 저희의 제안입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3년간 최 회장님 댁의 사위로 살아주신다면 저희는 다음 사항들을 이행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의 사채 30억 원을 오늘 중으로 모두 청산해 드립니다. 둘째, 어머니의 수술비 3억 5천만 원과 퇴원하실 때까지의 모든 약값, VIP 병실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셋째, 3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기 자금으로 현금 2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30억, 3억 5천, 20억, 총 50억이 넘는 돈이었다. 평범한 직장인은 평생 꿈도 꾸지 못할 액수였다. 그 돈은 어머니의 목숨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를 빚의 수렁에서 건져주고 인생 역전의 기회까지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인가? 자신을 파는 것, 재벌가의 하반신 마비 아가씨를 모시는 대릴사위 신세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남자의 자존심이 거세게 들고 일어나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싶게 만들었다. 한때는 회사를 이끌던 대표였다. 그에게도 자존심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굴욕적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지훈의 망설임을 본 김비서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하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린 한마디를 던졌다. 박지훈 씨, 자존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밥을 먹여줍니까? 저 안에서 죽어가는 당신의 어머니를 살려줄 수 있습니까? 어머님께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효도야말로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을 꿰뚫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다. 평생 그를 위해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희미하게 숨을 쉬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그는 성공한 뒤 어머니께 효도 한번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다. 이제 와서 돈이 없어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었다. 지훈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망설임은 사라지고 고통스러운 결단과 체념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새 하얀 종이 위에 펜을 내려놓았다. 서명하겠습니다. 어머니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김비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하고 효심 깊은 분이군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지훈은 비뚤어졌지만 단호한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썼다. 펜 끝이 종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자유로운 박지훈이 아니었다. 권력자들의 장기판 위에 놓인 상품이자 조리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어머니는 살릴 수 있었다. 김비서는 계약서를 챙겨 즉시 전화를 걸었다. 5분 뒤 지훈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빚을 갚기에 충분한 돈이 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다. 곧이어 병원에서도 수술비가 완납되어 어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연락이 왔다.
모든 것이 꿈처럼 순식간에 일어났다. 지훈은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과 굴욕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을 팔았지만 어머니를 구했다. 어머니가 안전하게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지우는 김비서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을 타고 최 회장 댁으로 향했다. 차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부드럽게 미끄러져 재벌들이 모여 사는 평창동의 한적한 저택가로 접어들었다. 최 회장의 저택은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다. 웅장한 철문,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높은 담장, 그리고 그 안에는 수백 년은 됨직한 고목들이 그늘을 들이운 광활한 정원이 있었다. 그 화려함 앞에서 낡고 구겨진 옷을 입은 지우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김 비서는 지훈을 이끌고 대리석이 깔린 현관을 지나 한강이 내다보이는 뒤뜰로 향했다.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왔다. 활짝 핀 자목련 나무 아래 한 여자가 최신형 전동 휠체어에 앉아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다. 아가씨, 박지훈 씨를 모셔왔습니다. 김 비서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휠체어가 천천히 돌아섰다. 지훈은 숨을 죽인 채 자신의 미래 아내가 될 여자, 유민그룹 회장의 외동딸 최수아와 처음으로 마주했다. 첫인상은 아름답다였다. 연약하면서도 날카로운 아름다움이었다. 햇빛을 보지 못해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 가녀린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검고 긴 머리카락.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크고 검은 눈동자는 감정 한 점 없이 깊고 차가운 호수 같았다. 수아는 지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달아빠진 구두코에 잠시 머물렀다가 잠 못 이룬 밤들로 인해 수척해진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노골적인 경멸은 없었지만 그 무관심한 시선이 천마디의 비난보다 더 무서웠다. 당신이 박지훈? 수아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맑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훈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아 씨, 박지훈입니다. 수아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 비웃더니 김 비서를 향해 말했다. 김 비서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50억이나 주고 사온 귀한 사윗감, 얼굴도 안 보시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유리문 쪽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압이 여기 있다. 또 무슨 망발이냐, 수아야? 최만식 회장이 걸어 나왔다. 거구의 위풍당당한 모습, 손에는 시가를 들고 있었다. 비싸 보이는 실크 홈웨어를 입은 그는 재벌 총수다운 위압감을 풍겼다. 그는 지훈을 노골적으로 뜯어보며 거만하게 말했다. 자네가 박지훈인가? 김 비서한테 계약 조건은 다 들었겠지? 최 회장은 지훈에게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네, 회장님. 김 비서님께 자세히 전해 들었습니다. 모두 이해하고 동의했습니다. 지훈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가를 한 모금 깊게 빨았다가 연기를 내뿜었다. 좋아. 자기 분수를 아는 건 좋은 일이지. 이 집에서 내 말이 곧 법이다. 자네 임무는 수아를 잘 보살피고 기쁘게 해주는 거야. 그 외에 그룹 경영에 끼어들거나 콩고물을 노리고 상속재산 같은 걸 탐내서도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자네는 세간의 눈을 가리기 위한 사위라는 명함을 가진 고급 하인일 뿐이야. 알겠나? 최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훈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끓어오르는 자존심을 억눌렀다. 자신을 팔기로 한 이상 존중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지훈은 최 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지훈의 침착하고 인내심 있는 태도에 최 회장은 조금 놀란 듯했다. 그는 지훈이 비굴하게 굴거나 분노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훈에게는 놀라운 인내력이 있었다.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수아가 팽팽한 분위기를 깨고 입을 열었다. 됐어요, 아버지. 말씀 다 끝나셨죠? 저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 쉴래요. 저 사람 이름이 뭐였죠? 아, 박지훈 씨. 나 방으로 좀 밀어줘요.
지우는 서둘러 다가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수아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잠깐, 손부터 깨끗이 씻고 와서 내 휠체어에 손대요. 난 더러운 거 싫어하니까. 지우는 순간 멈칫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니 병원 소독약 냄새와 길거리에 먼지가 묻어 있었다. 수아의 지나친 결벽 혹은 노골적인 무시는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김 비서에게 화장실 위치를 묻고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었다. 지훈이 돌아와 수아의 휠체어를 밀고 저택 안으로 들어갈 때 그는 휠체어의 무게와 함께 앞으로 짊어져야 할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미래 아내의 가녀린 등을 내려다보며 저 차갑고 가시돋친 모습 뒤에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래로 시작된 사랑 없는 결혼은 어디로 흘러갈지 생각했다. 지훈과 수아의 결혼식은 일주일 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웨딩홀에서 열렸다. 최 회장은 자신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고 딸이 장애 때문에 시집 못 간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다. 입구부터 무대까지 신선한 꽃으로 가득했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였으며 최고급 와인이 넘쳐 흘렀다. 하객들은 재계, 정계 거물들과 유민그룹의 사업 파트너들로 가득했다. 모두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웃고 떠드는 가운데 지우는 값비싼 맞춤 예복을 입고 하객을 맞았지만 마치 꼭두각시 인형극을 하는 기분이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어색하고 굳어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하얀 꽃으로 장식된 휠체어에 앉은 수아가 있었다. 정성 들여 한 화장은 그녀의 날카로운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지만 밀랍 인형처럼 차가웠다. 장애가 있는 다리를 가리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작은 티아라를 쓴 그녀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았다. 단지 곁에 있는 왕자가 사랑의 키스가 아닌 빚더미 계약서로 그녀를 깨우러 왔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지훈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어휴, 저 신랑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하필 장애 있는 여자랑 결혼한대. 쉬, 모르셨어요? 집안이 망해서 팔려온 거래요. 사랑은 무슨 신데렐라가 아니라 그냥 머슴이지. 수아 아가씨가 참 안 됐어. 저렇게 예쁘고 똑똑했는데 저런 남자라도 데려와야 했으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훈의 자존심을 바늘로 찔렀다. 그는 애써 무시하며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수아를 흘깃 보니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이런 수군거림에 익숙해져 강철 같은 방어막을 두른 듯 했다. 무대 위에서 예식이 진행될 때 사회자가 신랑에게, 신부에게 키스하라고 요청하자 장례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지훈은 허리를 숙였다. 그는 수아의 눈동자에서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동요와 희미한 거부감을 보았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입술 대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지훈의 예의 바르고 절제된 행동에 수아는 조금 놀란 듯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적대감이 조금은 옅어져 있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자 지훈은 수아의 휠체어를 밀며 테이블마다 인사를 다녀야 했다. 그것은 진정한 고문이었다. 영혼 없는 악수, 샅샅이 훑는 시선, 공허한 축하의 말들. 최 회장은 맨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사위를 소개했다. 하지만 그가 가족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새로 산 장식품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최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주 늠름한 사위를 두셨네요. 한 사업 파트너가 가식적인 웃음과 함께 잔을 들었다. 감사합니다. 이놈, 지훈이도 착하고 말도 잘 듣습니다. 최 회장은 마치 하인이나 조카를 대하듯 지훈의 어깨를 툭툭 쳤다. 지훈은 그저 고개를 숙여 웃으며 수아의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을 뿐이었다. 그때 수아의 손이 그의 손등에 살짝 닿았다. 그녀가 두 사람만 들릴 정도로 작게 말했다. 다리 아프죠? 힘들면 김 비서님이랑 교대해요. 굳이 헌신적인 남편 연기할 필요 없어요. 지훈은 놀라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말투는 비꼬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보기 드문 관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니까요. 걱정 마세요. 수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피로연이 끝나고 지훈과 수아는 신혼방으로 안내되었다. 넓은 방은 촛불과 장미로 로맨틱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겨울처럼 차가웠다. 수아는 스스로 휠체어를 몰아 욕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지우는 한참을 서 있었다. 1시간이 넘어서야 수아가 나왔다. 그녀는 화장을 지우고 단정한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녀는 새하얀 침대 시트 옆에 어색하게 서 있는 지훈을 보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헛된 생각하지 마요. 계약 내용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부 연기를 하고 나를 돌보는 것뿐이었으니까. 이 방 안에서 우리는 남남이에요. 당신은 바닥에서 자요. 옷장 안에 여분 이불이랑 베개가 있을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불쾌하거나 어떤 권리를 주장하려는 기색도 없었다. 그는 묵묵히 이불과 베개를 꺼내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닥에 깔았다.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누워서 어두운 천장을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지훈이 어둠 속에서 불쑥 말했다. 뭐가요? 침대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간 놀란 듯한 말투였다. 제 어머니를 살려주셔서요. 이것이 계약이든 무엇이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친구처럼 혹은 오빠처럼 당신을 잘 돌보겠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침대 쪽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수아는 등을 돌린 채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첨도 가식도 없는 순수한 감사함이었다. 그녀는 이불을 꽉 쥐었다. 이 남자를 자신의 위험한 게임에 끌어들인 것이 과연 실수였을까? 아니면 이 남자가 모든 것을 바꿀 변수가 될까? 밖은 고요한 밤이 저택을 감싸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두꺼운 커튼을 뚫고 희미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지우는 딱딱한 바닥에서 자 온몸이 쑤시는 것을 느끼며 몸을 뒤척였다. 눈을 뜨고 나서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다. 이곳은 최 회장의 저택. 어젯밤은 그의 신혼 첫날 밤이었다. 지훈은 일어나 이부자리를 단정하게 개고 침대 쪽을 바라봤다. 수아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평소에 날카롭고 차가운 기색이 옅어지고 대신 피곤하고 창백한 모습이 드러나 있었다. 얇아진 두 다리는 이불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부동의 모습은 깊은 슬픔을 자아냈다. 지우는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 씻고 나왔다. 그 사이 수아가 깨어 있었다. 그녀는 침대 매트리스에 두 손을 짚고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휠체어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이 빠르게 다가갔다. 수아는 움찔하며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서서 휠체어만 이쪽으로 끌어다 줘요. 지훈은 그녀가 시키는 대로 휠체어를 침대 옆에 바싹 붙이고 바퀴를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 혹시나 그녀가 넘어질까봐 바로 도울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팔짱을 낀 채 지켜봤다. 수아는 이를 악물고 앙상한 두 팔에 힘을 주어 무거운 몸을 조금씩 휠체어로 옮겼다. 에어컨이 낮은 온도로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거의 5분이 걸려서야 그녀는 휠체어에 제대로 앉을 수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올려다 봤다. 자신의 힘겨운 모습을 남에게 보인 것이 부끄러운 듯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다. 구경 다 했어요?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세수할 따뜻한 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화장대 서랍에 빗이랑 머리끈 있으니 그것도 가져오고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간병인의 일을 시작했다. 그는 따뜻한 물을 받아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한 뒤 수아 앞에 대야를 가져다 놓았다. 그가 수건을 짜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려 하자 수아가 수건을 낚아챘다. 내가 할 수 있어요. 팔다리가 마비된 게 아니니까. 당신은 내 다리만 신경 쓰면 돼요. 수아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우는 묵묵히 옆으로 비켜섰다.
세수를 마친 뒤 옷을 갈아입고 다리 마사지를 할 시간이 되자 방 안에는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수아는 실크 바지 자락을 걷어 창백한 다리를 드러냈다. 운동 부족으로 힘없이 보였지만 지훈은 그녀의 근육이 장기 환자들처럼 완전히 위축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부드럽게 마사지를 시작했다. 지훈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마사지 오일을 손에 덜어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그녀의 종아리 근육을 하나하나 정성껏 주물렀다. 그의 손길은 능숙하고 부드러웠으며 어떤 혐오감이나 거리낌도 없었다. 예전에 어머니가 관절염으로 고생하실 때 자주 해드렸던 일이라 손에 익숙했다. 수아는 휠체어에 앉아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그녀는 살짝 몸을 떨었다. 물리치료사를 제외하고 누군가 자신의 다리에 손을 댄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깨름칙해서 대충 했고 아버지는 너무 바빴다. 마사지는 어디서 배웠어요? 수아가 불쑥 물었다.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마사지를 계속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날이 또 쉬면 다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인터넷 보고 배워서 해드렸습니다. 하다 보니 익숙해졌네요. 아가씨, 다리가 많이 차갑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최소 2번씩 마사지하고 온찜질을 병행해야 저린 증상이 덜할 겁니다. 수아는 대답 없이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발치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바라봤다. 한때는 회사를 이끌던 남자였는데 지금은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인내심이 50억 원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본래 선한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다 됐습니다. 지훈이 일어나 손을 씻으러 갔다. 아침 식사는 방에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식당으로 가시겠습니까? 식당으로 가요. 결혼 첫날부터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수아는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재벌가 아가씨의 도도한 품위를 되찾았다. 지훈은 수아의 휠체어를 밀고 방을 나섰다. 문이 열리자 재벌가의 사위라는 허울 좋은 신분, 하지만 실상은 고급 집사와 다를 바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지훈과 수아의 신혼여행은 호화로운 해외여행이나 낭만적인 촛불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훈이 집안의 부엌과 다른 고용인들의 인퀴지티브 눈초리에 익숙해지는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지훈은 새벽 오시면 일어났다. 저택 전체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그는 이미 부엌에 내려가 있었다. 최 회장 댁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박 아주머니는 그를 반은 경멸하고 반은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지훈 도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부엌길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도련님은 사위시니 그냥 위층에서 쉬세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비꼬는 의도가 다분했다. 지훈은 온화하게 웃으며 셔츠 소매를 걷었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서요. 그리고 수아 씨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제가 직접 설렁탕이라도 끓여주려고요. 양념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박 아주머니는 입을 삐죽거리며 대충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마당을 쓸러 나가버렸다. 그녀는 지훈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중얼거렸다. 사내 자식이 부엌에나 들락거리고 아가씨 환심 사려고 별짓을 다 하네. 지훈은 모든 것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이해했다. 그는 신선한 사고를 골라 푹 고아내며 국물이 맑아지도록 계속해서 거품을 걷어냈다. 구수한 뼈 국물 냄새가 넓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최 회장과 수아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을 때 따끈한 설렁탕이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최 회장은 국물을 한 숟가락 맛보더니 짙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이거 괜찮군. 자네가 요리도 할 줄 아는 줄은 몰랐네. 박 아주머니가 끓인 것보다 낫구먼. 최 회장이 드물게 칭찬을 건넸다. 수아는 천천히 식사를 했다. 칭찬도 비난도 없었지만 지훈은 그녀가 설렁탕 한 그릇을 다 비우는 것을 보았다. 김 비서가 말하길 입맛이 없어 거의 식사를 하지 않는 그녀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아침 식사 후 최 회장은 그룹으로 출근했다.
지우는 이제 친구로서의 일을 시작했다. 그는 수아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다. 수아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책 읽어주는 것을 듣기 좋아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드릴까요? 지훈이 두꺼운 책 몇 권을 들고 물었다. 아침 경제 뉴스나 읽어줘요. 난 그런 감상적인 소설 싫어하니까. 수아가 명령했다. 지훈은 경제신문을 펼쳐 주식시장 동향, 금값 변동, 새로운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뉴스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발음은 명확했다. 때때로 그는 예전 직업의 습관대로 잠시 멈춰 자신만의 분석을 덧붙였다. 뉴스에서는 건설 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제 생각엔 일시적인 거품 같습니다. 공급망이 부분적으로 막혀서 생긴 문제라 몇 달 안에 안정될 겁니다. 만약 유민그룹에서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가 있다면 지금 장기 자재 공급 계약을 서두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듣고 있던 수아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지금 나한테 충고하는 거예요? 당신 신분을 잊지 마요. 당신은 그냥 신문 읽어주는 기계일 뿐이니까. 지우는 움찔하며 서둘러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예전 버릇이 나와서 저도 모르게 입으로는 지훈을 꾸짖었지만 수아의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일었다. 지훈의 분석은 매우 날카로웠고 그녀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이 계약 남편이 겉으로 보이는 순종적인 모습과는 달리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는 진정한 사업가의 지식과 통찰력이 있었다. 오후에 지훈이 정원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빨간색 스포츠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정원으로 돌진해 하마터면 지훈을 칠 뻔했다. 차에서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남자가 내렸고 그 뒤를 이어 중년의 남자가 따라 내렸다. 지훈은 그들을 즉시 알아보았다. 최 회장의 오랜 라이벌인 태성그룹의 강태준 회장과 비열한 수법으로 지훈의 회사를 파산으로 몰아넣은 그의 아들 강민혁이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 지훈은 손에 쥔 호스를 꽉 쥐었다. 물이 튀어 바지가 흠뻑 젖는 것도 알지 못했다. 강 회장과 민혁은 마치 제 집처럼 거만하게 거실로 들어섰다. 최 회장은 그들이 못마땅했지만 사업상의 예의를 지키며 그들을 소파에 앉혔다. 유민그룹과 태성그룹은 오랫동안 재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앙숙 관계였다. 지훈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손님 접대를 돕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가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서는 순간 민혁의 눈이 악의적인 흥미로 빛났다. 어이구, 이게 누구야? 한때 잘 나가던 새벽 로지스틱스의 박지훈 대표 아니신가? 어쩌다 지금은 차나 나르는 신세가 됐나? 민혁이 큰 소리로 웃으며 허벅지를 쳤다. 강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경멸 어린 눈으로 지훈을 쳐다봤다. 너는 몰랐느냐? 박 대표가 이제 최 회장님의 귀한 사위라더구나. 듣자 하니 빚더미에 앉았다가 운 좋게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서 감옥 갈 신세는 면했다지. 사위라고요? 민혁은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다. 세상에 박 대표가 그렇게 배짱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굴욕적으로 사느니 명예롭게 죽겠다더니 결국 여자 치마폭에나 매달리는 위인이었군. 그것도 최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장애인 여자한테 말입니다. 취향 한번 독특하시네, 박 대표. 지훈이 테이블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화끈거리고 귀가 빨개졌지만 그는 병원에 계신 어머니와 50억 계약을 떠올렸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 드십시오.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역시 지훈을 무시했지만 이제 지훈은 자기 집안 사람이었다. 지훈을 모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체면을 깎는 일이었다. 강 회장, 민혁이, 자네들은 여기 사업 이야기를 하러 온 건가? 아니면 내 사위 훈계하러 온 건가? 사업 이야기라면 빨리 하고 아니면 이만 가보게. 나도 바쁜 사람이니. 민혁은 비웃으며 찻잔을 들었다가 고의로 손에서 놓쳐 바닥에 쏟아버렸다. 차가 사방으로 튀어 지훈의 구두를 적셨다. 어이쿠 미안하게 됐네. 내가 손이 좀 미끄러워서. 사위 양반이 좀 닦아주게나 내 구두도 좀 닦아주고 이거 이탈리아 명품이라 차에 젖으면 상한단 말이야.
그는 지훈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하며 도전적인 눈으로 쳐다봤다. 거실의 공기는 끊어질 듯 팽팽해졌다. 최 회장이 소리치려던 순간 지훈이 먼저 허리를 숙였다. 그는 수건을 들어 테이블과 바닥의 찬물을 침착하게 닦아냈다. 지훈의 행동에 민혁은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는 지훈 쪽으로 발을 내밀며 구두코를 까딱거렸다. 자, 빨리 닦아보라고. 대표 출신이 이렇게 느려서야 어디 쓰겠나.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민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굴종이나 유약함이 없었다. 대신 강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바닥을 닦는 것은 이 집의 청결을 책임져야 할 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구두가 더러운 것은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죠. 저는 이 집의 사위이지 당신의 구두 닦기가 아닙니다. 강민혁 씨, 당신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일 텐데 교양 없게 행동하지 마시죠. 민혁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지훈이 감히 대들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벌떡 일어나 지훈의 얼굴에 손가락질을 했다. 너, 이 거지 같은 놈이 감히 날 가르쳐? 내 놈 망에 빠진 회사. 내가 사람들 시켜서 쑥대밭으로 만들어줄까? 아, 참, 이미 망했지. 민혁이 지훈의 멱살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 쪽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끄럽네요. 우리 집이 당신들 마음대로 소란 피우는 시장 바닥인 줄 아세요? 모두가 돌아보았다. 수아가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화장을 했지만 그 위험은 여느 때와 달랐다. 그녀는 지훈을 지나치며 그의 저항을 인정하는 듯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는 강 회장 부자 앞에 멈춰섰다. 수아야, 오랜만이다. 민혁은 즉시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꾸며 신사인 척했다. 여전히 예쁘구나. 안타깝게도 다리는 관심, 고맙네요. 수아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제 다리는 마비됐지만 뇌는 그렇지 않거든요. 듣자 하니 민혁 씨가 최근 남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따냈다면서요? 민혁은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올해 가장 큰 프로젝트지. 우리 태성그룹이 돈방석에 앉게 될 거야. 수아는 입꼬리를 올려 비웃었다. 돈방석일지 빚더미일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 아직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새 가구와 법적 분쟁 중이라던데요. 게다가 당신네 회사 자금은 중부지방 프로젝트 2개에 묶여 있고요. 이 남부 프로젝트를 위해 고금리로 은행 대출까지 무리하게 받았다죠. 만약 앞으로 3개월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저택도 담보로 잡혀야 할 텐데요. 민혁의 얼굴색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옆에 앉아있던 강 회장도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다. 수아가 말한 정보는 그의 회사의 극비 내부 정보였다. 3년 동안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장애인 아가씨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상세히 알고 있단 말인가? 너 무슨 헛소리야. 민혁이 더듬거리며 소리쳤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수아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최 회장을 향해 말했다. 아버지, 강 사장님네와의 협력권은 다시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게 둘 순 없죠. 최 회장은 경악한 눈으로 딸을 바라봤다. 그는 수아가 똑똑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정보력이 뛰어나고 분석이 날카로울 줄은 몰랐다. 그는 크게 웃으며 허벅지를 쳤다. 내 딸 말이 맞다마다. 강 회장, 협력권은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세. 오늘 내가 좀 피곤해서 이만 손님 접대는 그만해야겠네? 김 비서, 손님 배웅해드려. 강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경쟁사 앞에서 사업 기밀이 폭로되자 그는 완전히 기세가 꺾였다. 그는 수아와 지훈을 불타는 눈으로 쏘아보고는 무능한 아들의 팔을 잡아끌고 쬐 나가버렸다. 강 회장 부자의 차가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최 회장이 궁금하다는 듯 수아에게 물었다. 수아야,
태성그룹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안 것이냐. 수아는 무심하게 휠체어를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가볍게 한마디 던졌다. 신문 보고 알았어요. 아버지도 신문 좀 많이 읽으세요. 박지훈 씨, 나 방으로 밀어줘요. 지훈은 황급히 아내의 휠체어를 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존경, 호기심, 그리고 통쾌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끌어올랐다. 이 여자, 자신의 아내는 도대체 저 연약한 모습 뒤에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방에 도착해 문이 닫히자마자 지우는 수아를 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까 수아 씨가 나서주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참지 못하고 그놈과 주먹 다짐을 했을 겁니다. 수아는 돌아서서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번에 그녀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웠다. 마치 같은 편에 선 동지의 눈빛 같았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였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당신도 꽤 하던데요. 그놈한테 대드는 걸 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비겁한 사람은 아니었네요.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가난할지언정 비굴하진 않습니다. 단지 지금은 힘이 약해서 큰일을 위해 참고 있을 뿐입니다. 큰일! 수아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녀의 눈에 흥미로운 탐색의 빛이 스쳤다. 좋아요. 그 말 잊지 않기를 바라죠. 저기 높은 책장에 있는 책 좀 꺼내줘요. 지우는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봤다. 촌스러운 분홍색 표지의 로맨스 소설이었다. 그녀의 독서 취향이 순식간에 바뀐 것에 조금 놀랐지만 그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가 책을 꺼내려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책이 펼쳐지는 순간 안에서 나온 것은 평범한 인쇄된 글자가 아니었다. 빼곡하게 메모가 적힌 종이들, 복잡한 그래프, 그리고 영어로 쓰인 재무 분석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훈은 몸을 숙여 그것들을 주었다. 그의 눈에 한 장의 메모가 스쳤다. 태성그룹 주식 매입 계획 1단계. 지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수아를 보았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얼굴로 그를 보고 있었다. 다 봤죠? 수아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에어컨 소리와 지훈의 심장 소리만이 울렸다. 그는 손에 든 자료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이 숫자와 그래프들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강 회장 부자의 사업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하고 치밀한 금융전쟁 계획서였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고 종이를 접어 다시 책 속에 끼워 넣은 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이제 수아를 더 이상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장애인 아내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여장군이었다. 어째서?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째서 자신의 능력을 숨겨오신 겁니까? 그리고 왜 저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수아는 휠체어를 몰아 지훈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그의 마음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질문이 너무 많네요. 하지만 이미 본 이상 선택권을 주겠어요. 첫째, 아무것도 못 본 척, 입 다물고 계속해서 순종적인 계약 남편으로 사는 것. 둘째, 지금 당장 아래층으로 달려가서 당신 딸이 생각처럼 순진하지 않다고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것. 지훈은 흔들림 없이 수아의 눈을 마주봤다. 저를 너무 얕보시는군요. 저는 제 자신을 이 집에 팔았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자는 아닙니다. 더더욱 남의 비밀이나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남자는 아닙니다. 단지 놀랐을 뿐입니다. 저는 수아 씨가 그저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수아는 비웃었다. 그 웃음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3년 전 사고 직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망했고 죽고 싶었죠. 하지만 그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유민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인 저를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살아야겠다고 맹세했어요. 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 지훈은 소름이 돋았다. 그는 사고의 배우가 누구일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피해자의 입에서 직접 확인하니 등골이 서늘했다. 강 회장 부자인가요? 그가 작게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맞아요. 그들이 유민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시고 사람을 너무 믿으세요. 저 교활한 늑대의 야심을 알아채지 못하셨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척, 장애인인 척 해야만 했어요. 그들이 경계를 풀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힘을 기를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방패막이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방패막이로군요. 지우는 자신의 진짜 역할을 깨닫고 씁쓸해했다. 맞아요. 수아가 단호하게 인정했다. 당신은 신상이 깨끗하고 능력이 있으며 무엇보다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역시 강민혁의 피해자라는 점이에요. 적의 적은 친구죠. 제가 당신을 선택한 거는 단지 50억 원 때문만이 아니에요. 당신 마음속의 증오가 그들과 손잡지 않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잔혹한 복수극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는 이용당했다는 느낌과 동시에 눈앞에 강인한 여성에게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지훈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비밀은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 역시 강 회장 부자가 대가를 치르는 날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고하는데 이 길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수아는 지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저는 이 망가진 다리 외에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고마워요, 박지훈 씨. 오늘의 약속 잊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무심한 부부 연기를 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일주일 후 지훈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잊을 수 없는 강 회장의 비서였다. 박지훈 씨, 저희 회장님께서 차 한잔하고 싶어 하십니다. 강남의 고전이라는 카페에서 잠깐 뵙는 겁니다. 부디 시간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지우는 즉시 거절하려 했지만 수아의 단호한 눈빛이 떠올랐다. 적이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야 했다. 지우는 약속을 수락했다. 고전 카페는 조용한 골목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무가 우거져 비밀스러운 만남에 적합한 장소였다. 지훈이 도착했을 때 강 회장은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박 대표, 어서 앉게. 강 회장은 지난번의 거만함과는 달리 부드러운 태도였다. 지훈은 거리를 두고 앉았다. 저를 찾으신 용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이에 할 이야기는 없을 텐데요. 강 회장은 크게 웃으며 서류 가방을 지훈 쪽으로 밀었다. 젊은 사람이 성급하긴. 박 대표, 나는 자네가 유능한 인재라는 걸 잘 알고 있네. 자네 회사가 파산한 건 솔직히 말해 내 아들 민혁이가 너무 혈기왕성해서 벌인 일이야. 오늘 내가 그 녀석을 대신해서 사과하겠네. 지훈은 입꼬리를 올렸다. 악어의 눈물이었다. 그는 강 회장이 무슨 연극을 할지 조용히 지켜봤다. 강 회장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최 회장 댁에서 지내는 게 편치만은 않다는 거. 나도 잘 아네. 사위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하인 취급이나 받고 변덕스러운 장애인 아내나 돌봐야 하고 자네처럼 젊고 유능한 사람이 왜 그런 곳에서 청춘을 썩히고 있나. 그는 서류 가방을 살짝 열었다. 안에는 빳빳한 신권 다발이 가득했다. 여기 현금으로 20억이 있네. 내 성이라고 생각하게. 내가 자네에게 부탁할 건 아주 간단한 일이야. 지훈은 돈 다발을 보았지만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최 회장 서재 금고에 있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입찰 서류 사본을 좀 가져다 주게. 아니면 더 간단하게 이 백지의 유민그룹 법인 인감만 찍어줘도 좋고. 결국 스파이 노릇을 하라는 것이었다. 배신을 대가로 20억 원. 빈털터리인 지훈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가난해도 깨끗하게, 초라해도 당당하게 살라고 가르치셨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리고 늑대 무리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수아를 생각했다. 지훈은 단호하게 서류 가방을 강 회장 쪽으로 밀치고 일어섰다. 그 돈 거두시죠. 제가 비록 가난하고 파산했으며 사채까지 썼지만 제 은인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최 회장님은 제 어머니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빚은 이런 더러운 방법이 아니라 제 능력으로 당신들 부자에게 직접 받아낼 겁니다. 말을 마친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채 멍하니 앉아있는 강 회장을 뒤로 한 채. 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수아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멜로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에는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돌아왔어요? 수아가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다. 네. 지우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다. 2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왜 받지 않았죠? 수아가 무심하게 물었다. 지훈은 걸음을 멈췄다. 그가 수아를 돌아보자 그녀의 태블릿 화면에 자신과 강 회장이 카페에 앉아있는 영상이 보였다. 그녀가 사람을 붙였거나 카페의 CCTV를 해킹한 것이 틀림없었다. 날 감시했군요. 지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수아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 질문에는 아직 대답 안 했어요. 지훈은 물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다. 저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는 동맹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동맹은 서로의 등에 칼을 꽂지 않는 법이죠. 수아는 태블릿을 끄고 지훈을 올려다봤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진정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당신은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제부터 당신을 믿겠어요. 서울의 장마가 시작되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천둥 번개와 함께 쏟아졌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바람이 거셌다. 지훈이 1층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지붕 위에서 터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전기가 나갔다. 저택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그는 박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수아 아가씨가 천둥을 무서워해요. 사고 이후로 천둥 번개 소리만 들으면 공황 상태에 빠져서 벌벌 떤다니까요. 아내가 걱정된 지우는 손전등을 찾아 2층 수아의 방으로 달려갔다. 어두운 복도를 번갯불이 순간순간 밝혔다. 수아의 방문 앞에 도착한 그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작게 불렀다. 수아 씨, 괜찮아요? 정전이에요. 제가 손전등 가져왔어요. 지훈의 말은 목구멍에서 배섰다. 그의 손에 들린 손전등이 비춘 광경에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손전등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을 굴렀다. 창가, 번갯불이 환하게 비추는 그곳에 수아가 서 있었다. 그렇다. 그녀는 휠체어도 침대도 아닌 자신의 두 다리로 똑바로 서 있었다. 창틀을 굳게 잡은 그녀의 모습은 가냘팠지만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지훈이 매일 주무르며 약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다리가 지금은 바닥을 굳건히 딛고 있었다. 수아는 통화 중이었다. 그녀의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잘 들어. 지금 즉시 유동자금 전부 싱가포르 비밀 계좌로 옮겨. 오늘 밤이 절호의 기회야. 강태준은 지금 탈세 루머 막느라 정신 없을 테니 절대 눈치 못 챌 거야. 당장 실행해. 다시 한번 천둥이 울렸다. 수아는 이상한 소리에 놀라 돌아봤다. 번갯불이 지훈의 경악한 얼굴과 수아의 당황한 얼굴을 동시에 비췄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수아가 3년간 지켜온 가장 큰 비밀, 가장 완벽했던 위장이 그녀의 계약 남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걸을. 수 있었군요? 지훈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수아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렸다. 그녀는 쓰러지거나 기절한 척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교차했다. 문 닫아요.
수아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들어와요. 전부 다 말해줄게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주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했다. 왜? 언제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 수아는 여전히 창가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지훈 맞은편의 안락의자를 향해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디뎠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아직 조금 부자연스러웠지만 분명 정상인의 걸음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많이 놀랐죠. 오랫동안 속여서 미안해요. 어째서? 지훈은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3년 전 사고 후에 제 다리는 정말로 마비됐었어요. 수아가 과거를 회상하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1%라고 했죠. 저는 지옥 속에서 살았고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 차의 브레이크 선이 끊어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누가 그랬는지도요. 저는 비밀리에 해외로 나가 수술을 받고 2년 동안 혹독한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사실 6개월 전부터 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적들이 방심하게 만들고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날 때를 기다리기 위해 계속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최 회장님도 모르셨습니까? 지훈이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조차도. 아버지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분이라 제가 나았다는 걸 아시면 분명 강 회장 부자 앞에서 티를 내실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과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 모두 속여야만 했어요. 지훈은 눈앞의 여자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정신적 압박을 견뎌야 했을까? 얼마나 강철 같은 의지가 있어야 수년간 장애인 연기를 할 수 있었을까? 왜 오늘 밤에 일어나신 겁니까? 지훈이 물었다. 때가 왔으니까요. 수아의 눈이 빛났다. 방금 태성그룹의 재무 시스템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기밀 정보를 받았어요. 결정적인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제가 직접 자금 이동을 지시해야만 했죠. 비바람이 치니 당신이 깊이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아는 지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엄숙해졌다. 지훈 씨, 이제 당신은 내 가장 큰 비밀을 알게 됐어요. 내 목숨과 유민그룹의 운명이 당신 손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할 거죠? 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강민혁 부자의 경멸, 자신을 암암리에 보호해주던 수아의 모습, 그리고 강 회장의 20억을 거절했을 때 그녀가 보여준 신뢰. 그는 자신과 그녀가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아에게 다가갔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은 없었다. 오직 절대적인 존경심 뿐이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동맹이라고. 지훈이 수아 앞으로 손을 내밀었다. 제가 빗속에서 당신의 다리가 되어 움직이겠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저의 두뇌가 되어주세요. 우리 함께 그들을 무너뜨립시다. 수아는 지훈의 단단한 손을 그리고 그의 굳건한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의 입가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미소는 모든 얼음을 녹일 만큼 따뜻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굳건한 악수는 깨뜨릴 수 없는 동맹의 시작을 알렸다. 이제 부부가 힘을 합치니 동해바다도 마르게 할 수 있을 터였다. 밖은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작은 방 안에서는 희망과 결단의 불꽃이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폭풍우 치던 밤, 운명적인 악수 후에 수아는 벽에 걸린 유화 뒤에 숨겨진 금고로 다가갔다. 그녀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돌렸고 금고문이 열렸다. 안에서 그녀는 두꺼운 서류철과 검은색 VVIP 카드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들을 지훈 앞 테이블에 놓았다. 이건 예전의 혼인계약서예요. 수아는 지훈이 한 달여 전 김비서와 썼던 계약서를 들고 2번, 4번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최 회장 댁의 빚쟁이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파트너예요. 지훈은 갈갈이 찢긴 종잇 조각들을 보았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감사와 의문이 섞인 눈으로 수아를 보았다. 그리고 이건 100억 원이에요. 수아가 검은색 카드를 그에게 밀었다. 이 돈은 제가 지난 몇 년간 비밀리에 주식 투자를 해서 모은 제 개인 자금이에요. 이 돈으로 당신이 새로운 회사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회사를요? 지훈이 놀라 물었다. 무슨 회사를요? 그리고 왜 하필 저죠? 수아는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물류회사요. 이름은 새벽 로지스틱스로 하고요. 당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적을 무너뜨리길 바라요. 강태준의 태성물류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낡고 비대하며 경영은 부패로 가득 차 있어요. 당신이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실패했습니다. 지훈이 망설였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다. 당신이 실패한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너무 믿었고 비열한 수에 당했기 때문이에요. 수아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당신은 빗속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인재를 모아요. 나는 어둠 속에서 정보, 자금 전략을 제공하고 당신의 길을 터줄게요.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가 될 거예요. 당신이 발이 되고 내가 머리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지훈은 수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 속에서 그는 절대적인 신뢰와 강렬한 승리의 열망을 보았다. 그의 뜨거운 피가 끓어올랐다. 다시 일어설 기회, 명예를 되찾고 가족을 지킬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지훈은 카드를 집어 손에 꽉 쥐었다. 하겠습니다.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새벽 로지스틱스가 태성제국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겁니다. 수아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남은 서류처를 지훈에게 건넸다. 이건 당신의 옛 동료들 명단이에요. 당신 회사가 파산한 뒤 태성에서 해고되거나 억압받았던 당신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아직도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세요. 내일 아침이 밝으면 우리의 반격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집을 나섰다. 그는 더 이상 흙 묻은 작업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낡은 오토바이 대신 수아가 준 자금으로 산 새 차를 몰았다. 그의 첫 목적지는 예전에 가장 믿음직했던 동료 셋을 만나기로 한 외곽의 작은 카페였다. 기술팀의 김 과장, 회계팀의 이 대리, 그리고 영업팀의 박 팀장이었다. 지훈이 들어서자 세 사람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들은 지훈이 재벌가의 대릴 사위로 들어가 인생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오늘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 당당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대표님, 정말 다시 시작하시려는 겁니까? 박 팀장이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업 계획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렇습니다.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설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새벽을 다시 세웁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지훈의 열정은 옛 동료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들은 즉시 합류에 동의했고 사무실을 구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옛 거래처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다. 새벽 로지스틱스는 신속하게 설립되었다. 중요한 회의 때마다 수아는 암호화된 이메일과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지훈에게 전략을 지시했다. 지훈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대담하면서도 극도로 정확한 사업 결정을 내렸다. 수아는 지훈에게 태성그룹의 입찰가에 대한 기밀 정보를 제공했다. 경쟁사의 가격을 알게 된 지훈은 항상 그보다 약간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며 월등한 서비스 품질을 약속했다. 주요 산업단지의 대형 운송 계약들이 차례차례 새벽 로지스틱스의 차지가 되었다. 강 회장과 민혁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손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이 갑자기 나타난 신생 회사에 모두 빼앗기고 있었다. 박지훈, 또 그 자식이야. 민혁이 회의실에서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어디서 정보를 얻어서 우리랑 경쟁하는 거야? 진정해라. 강 회장이 담배를 피우며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그놈은 그냥 얼굴 마담일 뿐이야. 분명 최만식 그 늙은 여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최 회장이 늙어서 이렇게까지 빠르진 않을 텐데
내부 스파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전 직원 다시 조사해봐. 강 회장 부자가 내부 스파이를 찾느라 혼란스러운 동안 지훈과 수아는 서재에서 첫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샴페인 대신 오렌지 주스 2잔뿐이었지만 그들의 눈에 담긴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1단계는 성공했어요. 수아가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는 태성의 공급망 30%를 끊었어요. 그들의 자금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죠. 이제 2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새 회사 일로 바빴지만 지우는 사위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그는 든든한 후방을 얻기 위해서는 최 회장의 신임을 완전히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일요일, 지우는 일찍 퇴근해 시장을 보고 직접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는 화려한 요리 대신 최 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묵은지, 김치찜, 그리고 나물 반찬을 준비했다. 음식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으리으리하지만 삭막했던 저택이 오랜만에 온기로 가득 찼다. 최 회장이 골프를 치고 돌아와 식당에 들어섰을 때 그는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상에 놀랐다. 지우는 다정하게 수아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있었고 늘 차갑기만 하던 딸 수아는 오늘따라 남편과 이야기하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식사하세요. 지훈이 공손하게 최 회장의 의자를 빼주었다. 최 회장은 자리에 앉아 김치찜을 한 입 맛봤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끓여주던 그 맛을 떠올리게 했다. 그의 코끝이 찡해졌다. 맛있구나.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보는구나. 고맙다, 아들아. 지훈이 미소 지었다. 아버님께서 기쁘시니 저희도 좋습니다. 바깥일로 힘드실 텐데 집에서라도 편안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식사하는 동안 최 회장은 지훈을 더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이 사위에게서 뚜렷한 변화를 느꼈다. 눈빛은 더 총명해졌고 태도는 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처음 집에 왔을 때의 그 순종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딸 역시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모른 척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사람 보는 눈을 믿었고 이제 지훈이 정말로 수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듣자 하니 요즘 새벽이라는 회사가 나타나서 강 회장네 고객을 다 뺏어간다더군. 최 회장이 무심하게 말하며 지훈을 쳐다봤다. 혹시 그 회사 대표 아는 사람인가? 지훈과 수아는 눈빛을 교환했다. 지훈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아버님. 저도 소문은 들었습니다. 제 옛 지인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워낙 정직하고 신용 있게 사업을 하니 고객들이 믿고 맡기는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은 허허 웃으며 지훈의 밥그릇에 고기 한 점을 올려주었다. 좋아. 사업은 신의가 있어야 오래가는 법이지. 강태준 그자는 너무 탐욕스러워. 언젠가 벌을 받게 될 게다. 너희들. 소신껏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나도 이제 늙었다. 이 큰 기업을 물려줄 만한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을 뿐이다. 최 회장의 말은 암묵적인 지지였고 지훈 부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태성그룹은 본격적인 위기에 봉착했다. 대형 계약들을 연달아 놓치자 매출이 급감했다.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강 회장은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 사채를 끌어들여 주식시장에 투입, 허위 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치우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이 수아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그날 밤 수아의 침실에 차려진 작전본부에서 그녀는 컴퓨터 화면의 그래프를 가리켰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어요. 강태준이 막대한 자금으로 주가 조작을 하고 있어요. 초고금리 사채까지 썼죠. 우리가 약간의 충격만 주면 주가가 담보 유지 비율 아래로 떨어질 거고 채권자들은 동시에 반대 매매에 나설 거예요. 그러면 태성그룹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죠? 지훈이 의자 손잡이를 꽉 쥐고 물었다. 소문을 퍼뜨려요. 수아가 냉정하게 명령했다. 태성그룹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과
남부 신도시 프로젝트 부지가 사실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루머를 퍼뜨려요. 증거 자료와 함께 서류는 제가 다 준비해뒀어요.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수아가 비밀리에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탐사 보도 기사들이 태성그룹의 심각한 비리를 일제히 폭로했다. 투자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너도 나도 태성그룹 주식을 내던졌다. 주식시장은 온통 파란색 하한가로 물들었다. 태성그룹 사무실에서 강 회장은 불타는 숯 위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했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모두 은행과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 전화였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에 민혁이 달려와 보고했다. 아버지, 주가가 폭락했어요. 우리 완전히 유동성을 잃었어요. 사채업자들이 회사 정문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강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다. 그의 인생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적의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적은 다름 아닌 박지훈과 최수아 부부였다. 박지훈, 최수아. 강 회장이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막다른 길에 몰려 모든 것을 잃게 된 강 회장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지훈을 납치해 최 회장을 협박하고 수아를 멈추게 할 계획을 세웠다. 그날 오후 지훈이 차를 몰고 거래처로 향하던 중 인적이 드문 강변도로에서 큰 트럭 한 대가 그의 차를 갓길로 밀어붙였다. 트럭에서 험악한 인상에 괴한 대여섯 명이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뛰어내려 지훈의 차를 포위했다. 야! 박지훈! 내려!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차 유리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지훈은 차 안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수아는 막다른 길에 몰린 개는 사람을 문다고 경고했었다. 지훈은 침착하게 차문을 잠그고 휴대폰의 비상 버튼을 눌렀다. 안 내리면 차 부순다. 괴한이 쇠파이프로 사이드미러를 박살냈다. 그들이 차문을 부수고 지훈을 끌어내려던 순간 뒤에서 검은색 SUV 2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섰다. 차에서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완전 무장한 전문 경호원들이 뛰어내렸다. 수아가 비밀리에 고용해 24시간 지훈을 보호하던 팀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강 회장의 오합지졸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경호원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몇 분 만에 괴한들은 모두 제압되어 바닥에 쓰러졌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옷깃을 바로잡았다. 그는 제압된 두목 앞으로 다가가 차갑게 물었다. 누가 시켰지? 괴한은 벌벌 떨며 더듬거렸다. 강태준 회장님이요. 당신을 부둣가 낡은 창고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경호팀장에게 진술을 녹음하고 이들을 경찰에 넘기라고 지시했다. 이것이 강 회장 부자를 감옥에 보낼 마지막 증거였다. 지훈은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넘어 수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괜찮아요? 난 안전해요. 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증거는 다 모였어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야, 여보.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잘했어요. 내일은 태성그룹 임시주주총회가 열려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 부자를 감옥으로 배웅해 줍시다.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지훈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폭풍우는 지나가고 진정한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태성그룹의 임시주주총회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주주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매일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찬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강 회장과 민혁은 주석에 앉아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떨리는 손이 그들의 공포를 드러내고 있었다. 강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마지막 남은 권위를 쥐어짰다. 주주 여러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악성 루머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제가 약속드리건대 다음 분기에는 그만하시오. 한대 주주가 벌떡 일어나 그의 말을 잘랐다. 우리를 충분히 속였소.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는 빚더미에 앉았소. 언제까지 헛된 약속만 할 거요? 당장 사퇴하시오. 회의장은 즉시 동요했다. 맞소, 사퇴해. 우리 돈 돌려내. 그 혼란의 순간
회의실에 큰 문이 열리고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훈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먼저 들어섰다. 그는 옆으로 비켜서서 정중하게 누군가를 안으로 안내하는 몸짓을 했다. 그의 등 뒤에서 수아가 걸어 들어왔다. 회의장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저 사람은 최 회장 딸 최수아 아니야? 어떻게 걸을 수 있지? 하반신 마비라고 들었는데 세상에 저 기품 좀 봐. 무섭기까지 하네. 수아는 우아한 흰색 정장에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그녀의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법정의 판사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주석으로 똑바로 걸어가 강 회장 부자와 마주섰다. 민혁은 입을 떡 벌렸다.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수아야, 네가 어떻게 걸어? 수아는 그를 얼음장 같은 눈으로 쳐다봤다. 많이 실망했나 보네. 내 차 브레이크만 자르면 내가 평생 불구로 살 줄 알았나? 큰 착각이었어. 강 회장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더듬거렸다. 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여긴 태성그룹 내부 회의다. 수아는 미소 지으며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강 회장 앞 테이블에 던졌다. 저는 태성그룹의 현 최대 주주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 남편의 회사인 새벽 로지스틱스는 시장에 쏟아져 나온 모든 주식을 비밀리에 매입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룹은 저희 것입니다. 수아의 선언은 회의장에 떨어진 원자폭탄과도 같았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이내 감탄했다. 강 회장 부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수아는 그들이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지훈에게 빔 프로젝터를 켜라고 신호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강 회장의 공금 횡령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녹취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훈 납치 미수 사건에 대한 괴한들의 진술과 과거 수아의 교통사고를 조작했던 정비공의 자백 영상까지 이것이 바로 강태준, 강민혁 부자의 모든 범죄 증거입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들은 탐욕스러운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목적을 위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은 잔인한 범죄자입니다. 오늘 저는 법과 모든 피해자를 대신해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섰다. 지휘관은 강 회장 앞으로 다가가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강태준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탈세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강 회장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시든 나뭇잎처럼 힘없이 주저앉았다. 옆에 서 있던 민혁은 공포에 질려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지훈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어디 가시나, 강민혁 씨? 지훈은 그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감옥에 가서 당신이 저지른 짓을 반성하며 사시오. 민혁은 질질 끌려나갔다. 그는 수아를 지나치며 마지막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자신이 한때 무시했던 여자에 대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회의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우는 수아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고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다시 맑게 개고 있었다. 1년 후 설을 앞둔 서울의 한 병원 심장센터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현수막에는 사랑의 심장박동재단 출범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지훈과 수아는 환하고 행복한 얼굴로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객석 맨 앞줄에는 최 회장과 지훈의 어머니 김선자 여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김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다. 지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 있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1년여 전 저는 바로 이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의 수술비 3억 5천만 원이 없어 절망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저는 한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비록 시작은 계약이었지만 그 끝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부부가 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다시는 가난한 환자가
돈이 없어 생명의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아가 남편의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다. 저희는 어려운 환경의 환자들에게 심장수술비 전액을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뛰는 심장 하나하나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세상에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다. 회장안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첫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가족들의 뺨 위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행사가 끝난 후 온 가족은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했다. 집안은 예전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이 따뜻하고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최 회장은 와인잔을 들고 두 자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봤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사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법을 아는구나. 내 인생 가장 큰 자산은 유민그룹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김 여사도 눈시울을 붉히며 수아의 손을 잡았다. 아가, 고맙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내 며느리다. 수아는 웃으며 시어머니께 반찬을 집어드렸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오히려 아버님 같은 멋진 남편을 낳아주셔서 감사드려야죠. 지우는 아내를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다. 이 집에 대리사위로 처음 들어왔던 날, 굴욕적이었던 시간들, 그리고 함께 반격을 계획했던 폭풍우 치던 밤들이 떠올랐다. 그 모든 시련이 오늘날 두 사람의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 주었다. 식사 후 지훈과 수아는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들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자목련 나무 아래에 섰다. 지훈이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나를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아? 수아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고개를 저었다. 단 한순간도 50억짜리 계약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우리 인생의 계약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계약 기간은 영원. 지우는 허리를 숙여 아내의 입술에 깊고 부드러운 키스를 했다. 시원한 강바람이 향긋한 목련 향기를 실어왔다.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전환점이 있지만 사랑과 선한 마음만 있다면 모든 길은 결국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오늘 황혼의 이야기 채널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파해 주세요. 매일 밤 저희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로 마음의